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성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코로나 이도를 하면 하루 1000명 내지 2000명, 3단계 불가피하고 종부세 폭탄의 아우성이면서 IMF 이후 최악의 취업률과 국가 전망의 최악의 출산율 0.92명, 영아 아동수당 월 50만원 물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보면서 말씀 나누겠는데요. 정부 일주간 일평균 833명 확진, 3단계 격상 검토 기준이 진입됐다. 집값 내가 올렸나? 웬 세금 폭탄이냐? 종부세 폭증 아우성. 11월 취업자 27만 3천 명 감소했고 IMF 때보다 이후 최장 9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고용 한파인데 정부 엉뚱한 통계로 국제 비교시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출산 얼마나 심각하길래 영아수당을 2025년까지 매월 50만원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합계 출산이 일보다 작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한국이 유일하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이대로라면 하루 1000명 내지 2000명이 발생할 것이다. 지금 정부가 3단계 격상 여부를 깊이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1078명의 확진자 수, 45,442명의 확진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12명이 늘어서 612명이죠. 심각한 상태인데요. 자, 총 검사자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미미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률도 치명률이 1.35% 상당히 좀 높아졌어요. 자, 방역 총괄 반장은 오늘 코로나 브리핑을 열고 국내 신규 발생 환자가 1054명은 코로나19 이행 이후 최대 규모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향양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3단계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1078명으로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고치로 집계됐고 지역사회 감염 전파 위험이 큰 국내 신규 발생 확진자는 1054명이 되겠습니다. 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 상황은 우리가 대구가 겪었던 지난 2, 3월보다 더 힘든 시간이라면서 그는 3단계 높일 경우 자영업자가 고통이 따를 것이라면서 3단계 높일 경우 자영업자뿐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고통을 받죠. 하지만 3단계 격상을 늦춘다고 해서 고통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3단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빠르고 더 강력한 사회 거리두기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어 권 시장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 예산에서 마련한 3조와 예비비를 통해서 정부가 내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보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설득하면서 3단계 격상으로 가야 된다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죠. 3단계라는 것이. 자, 어쨌든 11월 취업자 수가 27만 3천 명 줄었고 IMF 이후 최장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시장 타격이 계속되면서 취업자 수가 IMF 경제 위기 이후 최장 기간으로 연속 최악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고 여기에 12월 이후 코로나 재확산과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서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돼 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9개월 연속 고용 감소에 2009년 금융위기 수준을 이미 넘어섰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라는 사람도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엉뚱한 국제 통계를 가져와서 국제 비교시 우리 고용 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고 평가해서 긍정적인 면을 억지로 부각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취업자 수는 2,72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 3천 명씩이나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취업자는 3월이 마이너스 19만 5천 명, 4월은 47만 6천 명, 5월은 39만, 6월은 35만, 7월은 27만, 8월은 27만, 9월이 39만, 10월이 42만, 이어서 9개월 연속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IMF 외환 위기 후 1998년 1월부터 99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IMF의 버금가게 지금 심각하다는 내용이 되겠죠.
취업자 수 증감을 보면은, 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업자 수도 끊임없이 이렇게 줄고 있는 모습, 우리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취업자와 실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늘고 이렇게 됐죠. 자,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7만 2천 명으로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 자, 억지, 가짜 취업이죠. 이거는 60세 이상. 제하고는 15세부터 29세, 24만 3천 명, 30대 19만 4천 명, 40대 14만 5천 명, 50대 7만 5천 명 등으로 모든 연령에서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특히 15세부터 29세 취업자 수가 24만 3천 명 줄은 것은 매우 심각하죠. 물론 30대도 중요하고 40대도 중요하지만, 자, 대학에서 막 졸업해가지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24만 3천 명이 취업을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계상 재취업자로 분류되는 일시 취업자, 휴직자도 18만 9천 명으로 늘었고요. 코로나 재확산이 계속되고 사회적 거리 단계도 상향되면서 12월 이후 고용 지표는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홍 부총리는 8월 2차 확산에 따른 9월, 10월 고용 동향 영향에서 11월에 다시 나아지는 흐름을 보인 양상이지만 11월 3차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이 12월과 1월에 나타날 가능성이 커서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국제 비교시는 양호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 한파가 98년 애한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연속 감소한데, 이미 금융위기를 넘어서고 있지만, 그래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라는 사람도 역대 최대인 235만 3천 명으로 치솟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엉뚱한 국제 통계를 가져와서 국제 비교시 우리 고용 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고 긍정적인 면을 억지로 부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용의 질도 매우 나빠졌는데요. 공공 노인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반면 제조업과 청년 일자리는 감소폭이 매우 컸습니다. 지난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37만 2천 명 늘었고, 하지만 20대 20만 9천 명, 30대 마이너스 19만 4천 명, 40대 13만 5천 명, 50대 7만 4천 명 등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자, 업종별로는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취업자 수가 15만 2천 명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짜 일자리죠. 자, 보건, 사회복지업은 11만 4천 명 늘어 5.0% 증가를 기록했고, 정부가 주로 노인들에게 공급하는 직접 일자리가 취업자 감소폭 완화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양질 일자로 분류되는 제조업도 고용난이 더욱 악화 추세에 있고, 취업자 감소폭이 10월 9만 8천 명이어서 11월 11만 3천 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숙박, 음식업 16만 1천 명, 도소매업 마이너스 16만 6천 명 등 대면 서비스 위주에서 코로나19 충격이 특히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임금 근로자를 뜻하는 상용 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3만 8천 명이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지난달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애한위기 때인 1999년 12월 5만 6천 명 이후 20년 만에 가장 작은 폭으로 증가한데, 실업자 수는 96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10천 명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어난 3.4%이고요. 기재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고용 감소가 9개월째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10월에 비해서 고용 상황이 나아진 점은 긍정적이다 라면서 국제 비교 시 고용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가가 잘못 평가가 나오면 잘못 또 처방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겠죠. 자, 여기서 한국보다 상황이 좋거나 비싼 네덜란드, 호주 사례는 언급되지 않았고, 더 큰 문제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국가 통계는 지난달이 아닌 지난 10월에 통계했다는 점입니다. 10월 기준 한국의 취업자 증감률은 마이너스 1.5%였고, 네덜란드, 호주는 물론이고 한국보다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로 제시된 독일과 일본보다도 감소폭이 컸습니다. 국제 비교 시 우리 고용 상황은 상대적으로 악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이것을 반대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 이것을 고용을 억지로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집값 내가 올렸나? 웬 세금 폭탄, 종부세 아우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한때 부의 상징이었죠. 2005년 도입될 이래 1% 부동산 부자들만 맞는 세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에 맞물리면서 투기 세력이 아닌 1주택자에도 종부세는 무거운 세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2005년도 전체 세수가 4,400억에 지나지 않고 34,000, 과세 인원이 34,000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비교도 안 되죠. 2조 6,712억, 금액도 50만 4,600명. 그야말로 폭풍적으로 이게 숫자라든지 금액이 4,400억에서 2조 6천억. 숫자는 34,000명에서 50만 4천명으로 10배가 아니라 20배 가까이 늘었네요.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앞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될 형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집값이 오르고 급등한 이에 따라서 종부세 부과 근거가 되는 공시가가 올랐기 때문에인데요. 여기서 종부세 할인율인 공정시장 가격도 지난 85%에서 90% 인상됐고, 이것이 100%로 또 인상된다 그러죠. 종부세 부담이 커진 대상은 주로 강남의 넓은 평수 아파트 보유자들인데, 지금까지는. 자, 앞으로는 이제 대부분의 서울 사람들을 포함해서 상당수 사람들이 종부세를 내게 되겠습니다. 자, 종부세 낼 대상은 지난해 59만 5천 명에서 올해는 70만 명 훌쩍 넘어섰고, 이제 갈수록 이것이 가중화되죠. 종부세는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가, 자, 한겨울에 생각지 못한 세금을 받는 일주택자들이 늘면서 종부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커지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일주택자들은 팔 생각도 없는데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이를 근거로 종부세를 내라는 게 말이 되냐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종부세 명함을 묻는 질문에 종부세는 지금 밝은 면은 없고 오직 어두운 면만 있다면서 집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집이 없어서 다행일 정도로 세금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종부세는 다음 정권에서 수술대 오르는 상황에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정당국은 종부세는 현재로서는 건드릴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속적으로 세금을 받겠다는 것이죠. 가속적으로요. 그래서 세금의 무서운 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한편 출산율 0.92면 세계 꼴찌 기록 또 갱신 이렇게 돼 있죠. 자,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가 0.92명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고 자연 인구가 이제는 줄어들 그런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7, 8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꺾이기 시작하죠. 본격적으로 꺾여서 현재 5천만 명이 이제 훨씬 넘는 인원이 지금은 3,900만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190명에서 5,190만, 약 5,200만에서 3,900만 명으로 그야말로 엄청난 인원이 이제 자연 감소하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인구수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인구는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나라의 국력의 요소는 인구, 영토, 자원이죠. 오늘 국제 정치적인 시각에서는 국방력과 경제력이 국민의 정신력을 또 더하기도 하지만, 자, 어쨌든 인구는 국력이나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고, 따라서 저출산은 바로 국가의 명운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는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 부담이 들면서 경제 성장과 내수, 고용 등 경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도 한국 합계 출산율이 0.92명으로 출생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이고 여성인 가임 기간에 나을 기대되는 평균 출생 횟수가 1명도 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보통 인구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합계 출산율은 2명이 넘어서 2.1명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한국은 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구가 폭발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OECD 회원국 중 1.65인데 OECD 회원국은 평균 1.65명인데 초저출산 기준 1.3명에도 못 미치는 압도적 꼴찌인데 마카오, 싱가포르 등이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한국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가 힘든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결국 나라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죠. 정부가 그간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 저출산 분야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2006년도부터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추진해서 지난해 총 185조 원을 저출산에 대해서 사용했는데 사업비로 사용한 거죠. 그 정책의 근본이 되게 되는 저출산의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줬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국가의 미래 운명을 가른 출산율 획기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지금 당장에 세워야 할 것인데, 자, 국가혁명당, 혁명배당금당이라고 알려져 있는 허경영 총재 결혼하면 축하금과 주택마련 비용으로 3억, 또 결혼하며 자녀를 출산한다면 출산 축하금이 5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인데, 자, 이렇게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허황된 얘기가 아니른 이것을 현실로 다가올 날이 돼가고 있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어쨌든 인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허경영 총재가 얘기했던 것이 허풍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이것이 거의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하면은 축하금과 주택마련 비용으로 3억 주고 애 낳을 때마다 5천만 원 주고 이런 것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떨까요?